아동기 행동장애 제5장 분류, 평가 및 치료. 이 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장애를 어떻게 정의 분류하며 치료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류와 평가 그리고 치료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분류, 분류학 혹은 진단이란 용어는 기술과 분류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분류란 행동장애를 주요 범주나 차원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상적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혹은 과학적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진단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을 분류체계의 한 범주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는 분류와 진단의 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그리고 치료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과정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장애가 갖는 임상적 및 과학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분류와 진단. 분류 체계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생물학자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물리학자들은 물리적 역기능을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행동장애를 분류하기 위한 체계도 있다. 이 체계는 문제행동의 범주와 차원들을 기술하고 있다. 범주란 하나의 구분되는 집단으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불안장애의 경우 어떤 사람이 불안장애에 잘 들어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에 차원이란 행동이 연속적이며 다양한 정도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내며 어떤 아동은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기도 한다. 분류 체계는 분명하게 정의된 범주와 차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범주나 차원들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어야 한다. 분명하고 명확한 정의는 전문가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진단을 위해 분류된 집단들은 서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주나 차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범주나 차원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특징들은 한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혹은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신뢰롭고 타당해야 한다. 이 용어는 앞에 제4장의 연구 방법에서도 다루어졌었다. 이러한 용어가 분류 또는 진단에 적용될 때는 일치성과 정확성이라는 일반적 의미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신뢰도와 관련하여 먼저 평정자 간 신뢰도란 서로 다른 임상가들이 개인의 행동을 기술하기 위해 동일한 범주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정자 간 신뢰도는 2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빌리가 보이는 행동을 관찰한 후 분리불안으로 진단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에 관한 것이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범주의 사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학습장애로 진단된 메리가 두 번째 평가를 받았을 때도 역시 학습장애로 진단될 것인가의 질문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진단체계에 관한 타당도 문제는 진단체계의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단체계는 진단 범주를 처음 정의할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진단은 특정 장애의 병행과 발달 과정, 치료에 대한 반응 혹은 그 장애가 갖고 있는 임상적 특징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품행장애라는 진단은 이 장애가 다른 장애들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 진단은 무엇이 이 문제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가? 이 진단은 포맹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가? 이 진단은 포맹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의 배경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가? 따라서 타당도의 문제는 진단 범주를 정의할 때 알지 못했던 것들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분류체계의 임상적 효용성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의해 판단된다. 임상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행동장애들을 유용하게 기술하고 있는 진단체계는 임상가들에 의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타당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특정 장애에 대한 기술이 얼마나 정확한가이다. 그 장애를 기술하고 분류하는 방식과 그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일치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광범위한 임상 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1. 임상적으로 도출된 분류 체계. 임상적으로 도출된 분류 체계는 어떤 특징들이 함께 발생하는지에 대한 임상가들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흔히 위에서 아래로 접근으로 기술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장애들의 개념을 제안하고 각 장애를 정의하기 위한 진단 범주들을 선택한다. 바로 여기에서 평가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상행동의 분류는 1차적으로 성인기 장애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행동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분류 체계가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이다. 1. DSM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 체계는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행한 정신장애 진단비 통계 편람 DSM이다. 국제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국제질병 분류 시판도 널리 사용되는 대안적 체계이다. 진단체계 0-3은 영유아기의 정신장애를 분류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이다. 미국에서는 DSM 체계가 가장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 책의 논의는 DSM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DSM은 범주적 접근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사람은 진단 기준들을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과 이상의 차이는 정도에 있다기보다 종류에 있다고 가정한다. 범주적 접근은 또한 장애 유형들 간의 차이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DSM은 1883년에 크레플린이 개발한 정신의학적 분류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의 분류 체계에서는 아동기 장애들이 생략되어 있었다. DSM-1에는 적응 반응과 아동기 정신분열증의 두 아동기 장애만이 포함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더욱 포괄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DSM-2에는 아동비 청소년기의 행동장애라는 범주가 첨가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6가지 장애로 나누어졌다. 그 후의 두 개정판인 DSM-3와 DSM-3R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적용되는 범주들의 수를 크게 늘렸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인을 위한 진단들 가운데 일부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용될 수 있었다. 이 두 개정판과 가장 최근의 개정판인 DSM-4에서는 특정 범주들의 구성이 달라졌다. DSM-4의 수정본인 DSM-4TR은 장애들의 특성과 유병률, 가족 유형 등에 관한 최신의 정보에 근거하여 진단 범주들에 대한 원문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진단명이 삭제되거나 첨가된다든지 혹은 진단 범주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DSM-4는 모든 장애를 축이라 불리는 두 가지 주요 분류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임상가는 존재하는 임상적 장애나 혹은 치료에 초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축 1에 나타낸다. 축 2는 정신지체나 성격 장애가 존재할 때 사용된다. 이 두 축은 DSM 체계의 핵심인 진단 분류를 대표한다. 이 두 축 외에도 다른 세 영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여 개인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을 완성한다. 축 3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관련된 현재의 의학적 상태를 나타낸다. 축 4는 진단과 치료 혹은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혹은 환경적 문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축 5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전반적 기능 수준에 대한 임상가의 판단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표 5-1에는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주요 DSM-4 진단 범주들이 제시되어 있다. 각 범주는 다시 하위 범주들로 나뉜다. 임상가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이 중에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혹은 DSM-4의 다른 진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진단 범주들의 예로는 향정신물질 사용장애,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그리고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표 5-1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DSM-4 장애들 정신지체,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유아기 혹은 아동 초기의 급식비 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기타 장애. DSM의 발전을 가져온 생각들 중 하나는 신뢰도에 관한 우려였다. 초기의 DSM에서는 큰 범주에서 보다 작은 범주에서 진단가들 간의 일치가 현저하게 낮았다. 이 같은 불일치의 3분의 2는 진단을 하는 데 사용된 부적절한 범주들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DSM-3부터는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진단 범주를 가지고 장애를 기술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분리불안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동이 6가지 구체적인 증상들 중에 3가지 이상을 적어도 4주 동안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18세 이전에 일어나야 한다. 전반적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혹은 다른 정신증 장애를 보이는 동안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변화는 진단에 있어서 임상가들 간의 일치를 증가시켰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이었으나 예측했던 대로 여전히 어떤 장애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고 또 다른 장애의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중간 수준 이상의 높은 신뢰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신뢰도는 장애나 정보 제공자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높은 신뢰도는 진단가가 특수한 훈령을 받고 보통의 임상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정보 수집 절차를 적용하는 연구 조건 하에서만 얻어졌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장애를 분류하는 현재의 DSM은 매우 복잡하며 초기의 체계들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하위 범주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초기의 체계들이 아동기 문제에 대해 제한된 관심을 보였던 것을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한 가지 쟁점은 구체적인 하위 범주들이 경험적 증거에 의해 타당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진단 범주의 일부가 타당하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DSM의 아동 및 청소년기 범주들의 타당도 문제는 분류에 대한 DSM 체계 접근에 대해 동의를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DSM-3와 DSM-3R에서 시작되어 DSM-4에 이르기까지 구조화된 규칙이 더 많이 사용되고 포괄성도 증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DSM-4를 개발할 때 참여했던 전문가 집단들은 보다 일관성을 잇게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DSM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중요한 개념적 및 정치적 쟁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2. DSM-4의 단점. DSM은 가장 지배적인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DSM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신뢰도와 타당도의 실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실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진단 범주들에 관한 다음의 질문을 무시하고 있다. 즉 DSM-4는 장애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는가? 진단 체계가 임상가에 유용하거나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체계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심리적 기능에 대해 잘 기술하고 있는 거와는 다른 문제이다. 예컨대 DSM-4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세 하위 유형을 기술하는 것에 대한 타당도가 검토되었다. 이 세 하위 범주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아동들의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 세 집단은 서로 상이한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연령, 성별 비율, 학업 저하, 또래 수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아동이 한 가지 범주의 진단 기준은 충족시키지만 다른 하위 범주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정보는 원래 진단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준다. 이와 같이 발견은 세 하위 범주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후드 지아크 등은 DSM-4의 ADHD 진단 기준을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500쌍의 여자 청소년 쌍생아들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표본에 대해 구조화된 진단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발견은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 하위 유형들을 세 가지 장애 범주로 보기보다는 임상적 수준과 비임상적 수준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ADHD 하위 장애들이 DSM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범주적인가 아니면 차원적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범주 대 차원 문제는 우리가 분류 체계를 다루어 나갈 때 계속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진단 체계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공병의 문제이다. 이 용어는 아동과 청소년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황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용어는 동일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된 쟁점은 복잡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대안적 관점은 이 장애들을 서로 다른 범주적 용어로 개념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구분되는 범주들의 가치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개념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장애들이 혼합된 양상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기분장애는 우울과 불안의 혼합이라는 특징을 보일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장애들 간에 공통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위험 요인들 가운데 어떤 것은 두 장애 모두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한 장애가 다른 장애를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두 번째 문제는 처음의 문제가 유지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불안과 우울이 발달적 연속성에서 서로 관련된다. 이것은 공병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쟁점은 아직도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공병이라는 용어 대신 동시 발생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한다. 역학 연구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기 장애의 동시에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현상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평균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각상자, 동시 발생, 보편적 상황. 임상 클리닉이나 학교 장면에서 평가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종종 몇 가지 다른 문제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들은 몇 가지 구분되는 장애들의 범주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상가는 종종 한 가지 이상의 진단을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은 동시 발생 혹은 공병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사무엘의 사례는 행동장애의 동시 발생이라는 보편적 상황의 한 예이다. 사무엘은 11세 아동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처방되었던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한 후에 자살기도 문제로 클리닉에 의료되었다. 사무엘은 거의 이틀 동안 집에만 잠만 잤으며 마침내 어머니가 깨워 병원으로 데려왔다. 사무엘은 도심의 거주 지역에 살았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후 줄곧 도병 문제로 말썽을 일으켜왔다. 그는 학업에서도 어려움을 보여 국어 시간에는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자주 학교를 빠지기도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몇 차례에 걸쳐 우울증을 경험하였고 때로는 심하게 음주를 하기도 하였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해왔다. 사무엘은 출생 후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다. 면접 시 사무엘은 슬픈 표정이었으며 도중에 한 번은 울기도 하였다. 그는 우울한 기분이 드는 시기가 몇 차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울한 시기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였다고도 했다. 또 사무엘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곤 하였는데 이웃에서 어울리던 친구들을 피해왔다고 보고하였다. 사무엘은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기본 부전장애의 진단도 고려되었다. 이 외에 포맹장애, 아동기 발병형과 읽기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발견은 몇 가지 측면에서 DSM의 범주적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상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주적 체계는 과연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에 유용한 방식인가? 또한 이것은 장애의 성격을 정확히 대표하는지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서로 구분되는 각각의 장애들을 중복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최선인가? 공병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도 계속 탐색해 볼 것이다. 분류에 대한 DSM 접근은 또한 성별과 연령의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DSM-4는 성인과 아동이 보이는 구체적 증상의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장애들이 연령과 성별,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범주들은 성별과 연령 구분 없이 대체로 동일하다. 아첸바흐는 진단에 필요한 특정 증상의 수를 진단 기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장애별 유병률의 연령과 성차가 보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과연 유병률의 진정한 차이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한 예로서 DSM-4에 따르면 ADHD 남아에게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진단의 차이는 ADHD에 대한 연구가 주로 남아들에 대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상적인 남아들조차도 여아들에 비해 ADHD 행동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ADHD의 성차는 이러한 행동이 남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에 기초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만일 모집단의 발생률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성차가 진단을 위한 점수를 만들 때 고려되었더라면 과연 ADHD의 유병률에 있어서도 성차가 발견될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ADHD의 발병률이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는 보고도 ADHD 행동의 발생률이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에 기초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DSM 체계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범주들이 너무 많으며 너무 포괄적인 체계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본질적 문제는 우리가 병리적인 행동을 너무 상세하게 정해온 것이 아닌지, 또 아동의 문제 행동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온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른들의 기대가 갖는 역할을 무시해온 것은 아닌가.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을 정신장애로 분류하고자 하는 동기와 생각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의 한 예는 읽기나 수학 같은 학업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정신장애로 명명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DSM 체계를 현 시대의 지배적인 현실로 수용하고 있다. 분류 체계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나 DSM 체계가 수용되고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이 체계는 아동의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과 근본적으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DSM은 진단명을 조절할 때 상황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행동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DSM이 생물학적 병인과 치료를 강조하며 환경적 요인과 문학적 맥락을 경시하고 장애가 아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아동 안에 존재한다고 보는 질병, 의학, 모형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 행동 문제의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은 임상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이 접근은 서로 관련된 행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경험적 접근의 일반적인 절차는 응답자로 하여금 아동이나 청소년이 특정 행동을 보이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수량화된다. 예를 들어 만일 아동이 어떤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0, 그 특성의 중간 정도 나타난다면 1, 그 특성이 명백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2로 표시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많은 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그런 다음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행동들이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인 분석과 군집 분석은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통계 기법이다. 이러한 절차는 문항들 간의 상관에 기초하고 있다. 각 문항과 다른 문항 간의 상관이 계산되고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문항의 집단이 파악된다. 이러한 집단을 요인 혹은 군집이라고 한다.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행동들을 기술하기 위해 증후군이란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경험적인 절차에 의해 확인될 수 있고 혹은 임상적 판단 절차에 의해서 확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상가의 견해에 의존하기보다는 분류의 틀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로 경험적 혹은 통계적 절차를 사용한다. 두 가지 광의의 일반적 행동 혹은 특성의 군집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중에서 한 군집은 내재화, 과잉 통제 혹은 불안 위축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분류해왔다. 이 군집과 관련된 특성은 불안한, 수줍어하는, 위축된, 우울한 등으로 기술된다. 두 번째 군집은 외현화, 가소 통제 혹은 품행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분류해왔다. 싸움, 성질 부리기, 반항, 파괴성 등은 이 유형과 관련된 특징들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광의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아동행동 평가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는 6에서 18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용 보고 양식은 6에서 18세 아동의 교사들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동형 검사이며 청소년 자기보고는 11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 의해 작성된다. 내재화 외연화라는 광의의 증후군 외에도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협의의 8가지 증후군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증후군은 표 5-2에 기술되어 있다. 평가를 받는 아동들은 각 증후군에 대한 점수를 얻으며 특정 아동에 대한 증후군 점수의 프로파일이 그려진다. 표 5-2 CBCL과 TRF, YSR에 공통되는 8가지 증후군과 대표 문항. 내재화 증후군, 불안, 우울, 잘 운다, 겁, 불안, 낮은 자아 개념, 위축, 우울, 혼자 있음, 수줍거나 소심, 위축, 신체 증상, 피곤, 복통, 혼합된 증후군, 사회적 문제, 외로움, 놀림받은 아이들이 싫어함, 사고의 문제, 헛것을 들음, 헛것을 봄, 이상한 생각, 주의 집중 문제, 안절부절, 충동적, 외현화 증후군,
규칙 위반 행동, 가책 없음, 나쁜 친구, 집안 도벽, 공격 행동, 잔인, 괴롭힘, 남의 물건 파괴, 싸움. 분류에 대한 이 같은 접근은 아동과 청소년을 몇 가지 차원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분류에 대한 차원적 접근은 몇 가지 면에서 DSM의 임상적 접근과는 다르다. 두 접근 간의 첫 번째 차이점은 어떻게 장애의 집단들이 정의되고 형성되는가에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에서는 문제를 범주적으로 보지 않고 차원적으로 본다. 이것은 개인 간의 차이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이며 정상과 비정상 간의 차이도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에서는 또한 개별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 정상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CBCL과 TRF, YSR의 경우 개별 아동과 청소년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개별 아동과 청소년의 점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의뢰된 집단의 기준에 혹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의뢰되지 않은 기준에 비교될 수 있다. 또한 기준은 정보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성별로, 연령별로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형 CBCL의 6에서 11세 남아와 12에서 18세 남아를 위한 기준과 6에서 11세 여아와 12에서 18세 여아를 위한 기준이 따로 있다. 교사형과 청소년용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스콧이라는 11세 남아의 행동 문제를 평가할 때 우리는 부모의 보고로부터 얻은 증후군 점수를 두 가지 기준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이란 임상 장면에 의뢰된 11세 남아에 대한 부모 보고 기준과 의뢰되지 않은 11세 남아에 대한 부모 보고 기준이다. 교사의 반응에 기초한 TRF 점수도 마찬가지로 11세 남아에 대한 두 종류의 교사 보고 기준에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콧 자신의 반응에 기초한 YSR 점수도 같은 연령의 남아들 중 의뢰된 남아들을 위한 기준과 의뢰되지 않은 남아들을 위한 기준에 각각 비교해 볼 수 있다. 1. 신뢰도. 경험적으로 얻어진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문제 점수가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도의 형태는 흥미로우며 또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동일한 정보 제공자로부터 얻어진 자료에 대한 검사, 재검사 상관은 보통 80에서 0.80에서 0.90 사이에 분포한다. 예를 들어 CBCL의 전체 문제 점수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94이다.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을 관찰한 두 평정자 간의 일치도는 검사, 재검사 점수의 일치도보다 낮지만 매우 높은 편이다. CBCL 문제 척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평균 일치도는 0.76이었다. 그러나 아동을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관찰하였을 때 평정자 간 일치도는 매우 낮았다. 예컨대 CBCL과 TRF 전체 문제 점수에 대한 부모 교사 간 평균 상관은 3.35였다. 청소년의 YSR 점수는 전체 문제에 대한 부모의 평정과는 0.54 그리고 교사의 평정과는 0.21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상관은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의 신뢰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 행동의 어떤 측면은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한편 어떤 속성들은 아동과 청소년 자신에 비해 다른 사람에 의해 덜 잘 파악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도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얻어지건 또는 임상적 면접에 대한 반응을 통해 얻어지건 평정자의 관점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림 5-1은 CBCL에 대한 한 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 반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정보 제공자의 서로 다른 관점은 임상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2. 타당도. 경험적으로 도출된 분류체계의 타당도는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된 연구들은 서로 다른 도구와 다른 유형의 평정자 그리고 다른 표본을 사용하여 동일한 광의의 증후군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범주들이 타당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유사한 증후군을 발견한 비교 문화 연구들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아첸바흐와 레스콜라는 CBC의 점수를 동일한 정보 제공자에 의해 작성된 다른 평가 척도 점수와 비교해 보았다. 상응하는 문제 증후군들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였으며 또한 충분하였다. 이와 같이 도구가 다르고 범주가 서로 다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증후군이 다양한 조건에서도 발견된다는 결과는 증후군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당도를 검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점수상의 차이가 다른 증거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의뢰된 아동들을 동일한 SES와 연령 및 성으로 이루어진 일반 표본과 비교한 결과 모든 점수에서 임상 표본이 일반 아동의 표본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여러 증후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들 간의 차이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증후군의 타당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 집단과 외연화 문제를 가진 아동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은 부정적인 정서의 유형과 정서 조절 및 통제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외연화 영역 안에서도 공격적 행동, 과 규칙 위반 행동, 증후군이 각각 확인되었으며 이 증후군과 관련되는 변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연구 결과는 규칙 위반 증후군보다 공격적 증후군이 생화학적 및 유전적 변인들과 더 많은 관련성이 있으며 발달적 안정성도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연구에 의해 도출된 증후군들은 미래의 증후군 점수, 학업 문제, 정신건강 서비스의 사용, 6년 후에 경찰 접촉 등과 같은 결과들을 예측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분류에 대한 경험적 및 차원적 접근의 타당도를 지지해준다. 3. 명명의 효과. 앞서 지적하였듯이 분류와 진단은 행동장애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과학자들은 진단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서로 다른 병인을 알아내고 효과적인 치료를 개발할 수 있다. 임상가들은 진단에 관한 지식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한다. 그러나 범주들은 구하고자 하는 정보나 현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범주를 적용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다. 분류가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진단적 명명은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되고 취급되어야 하는가를 암시한다. 만일 그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명명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 공식적인 분류는 원래의 의도처럼 장애를 분류하는 것이지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DSM 접근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켄트웰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모든 분류 체계는 아동기의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것이지 아동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미 존스가 유아기 자폐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옳지만 자폐적인 토미 존스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종종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동이라는 표현 대신 자폐적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잘못 명명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폐적 아동이나 우울한 아동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명명 과정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실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명명이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명명이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부가적인 행동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실제적 행동뿐 아니라 명명으로 인한 편향된 지각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은 문제 행동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각에 반응하기도 한다. 명명으로 인한 부정적 지각은 포스터와 살비아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교사들에게 한 남아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난 후 그의 학업과 사회적 행동에 대해 평정하게 하였다. 그 테이프에서 아동은 연령과 학년에 적합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나 어떤 교사들에게는 그 남아가 학습장애라고 말해주었고 다른 교사들에게는 정상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결과 학습장애라는 말을 들었던 교사들은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던 교사들에 비해 그 남아를 학업 면에서나 사회적으로 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또한 브리그스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명명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부정적 기대가 시사되고 있다. 성인으로 이루어진 피험자들에게 학교 운동장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6세 된 남아에 관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이야기 속에서 아동의 가정 배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정상,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함, 성적 학대를 받음. 일화를 들려준 후 피험자들에게 아동의 행동에 관한 기대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즉,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다른 조건의 아동에 비해 행동 문제도 많고 학업 성취도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명명이 항상 부정적인 기대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명명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명명은 어른들에게 아동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감소시켜주고 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기대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명명이 항상 부정적인 기대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데즈 멘차카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으로 구성된 피험자들이 4명의 아동과 상호작용하였는데 그 중에 한 아동은 이미 표현성 언어 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이었다. 피험자들은 2가지 조건 중 한 조건에 할당되었다. 첫 번째 조건은 비명명 조건으로 아동의 진단명이 밝혀지지 않은 조건이었다. 두 번째 조건은 명명 조건으로 아동의 진단명이 밝혀진 조건이었다. 실험 결과 비명명 집단의 피험자들은 아동에 대해 유의미하게 낮은 호감을 나타냈으며 그 아동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덜 생산적이며 학업적으로도 덜 유능한 것으로 평정하였다. 반면 명명 조건의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비명명 조건의 피험자들과 함께 동일한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관찰하였지만 그러한 행동을 보다 잘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명명의 사용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과잉 일반화의 위험이 한 가지 우려이다. 예컨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명명된 아동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모두 비슷한 것으로 잘못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개별 아동이나 청소년의 특성을 간과하기 쉽게 만든다. 또한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범주의 구성원으로 대할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그 명명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단의 사용은 아동의 행동이 발생하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전통적인 진단 범주들은 아동의 문제가 다른 사람, 즉 아동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보고하는 사람에게도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아동을 어떻게 보고 기술하는지는 그 아동의 행동뿐만 아니라 누가 보고하고 기술하느냐에도 달려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범주적 명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범주적 명명이 주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주화는 우리의 사고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범주화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분류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범주의 사용에 내재된 사회적 요인과 명명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명이 아동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써야 한다.